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신천식의 이슈 토론은 지역과 국가의 주요 현안과 과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해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천식의 이슈 토론은 오늘부터 중도일보와 함께 진행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여기는 자기소개가 원칙이니 먼저 좀 해주시죠. 예, 고신대 석좌 교수로 있는 손보호입니다. 네, 강지원 변호사입니다. 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정윤재 교수입니다. 최근에 이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가 언제 끝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연 있는가? 어쩌다 우리가 이 지경까지 왔는가? 다양한 질문과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엇으로 사는가? 어떻게 보면 신파극의 주인공 같기도 합니다마는 손 교수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는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교수님이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국가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17세기의 사회계약서를 주장했던 토마스 홉스가 그 현대국가의 그 존립 근거를 이야기하면서 국가란 그런 약육 강식을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아주 쉽게 말해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막 착취하고 억누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고, 이건 아주 쉽게 말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경제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문화도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사회에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마음대로 착취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 그게 국가의 임무인데, 국가가 부패하거나 뭐 독재를 해가지고 이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건 뭐 국가의 자격을 상실한 거죠.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 부패로 말미암아 정의가 형편없이 파괴되고 있다.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부당한 권리를 또 혜택을 너무 많이 보고 이래서 정의가 파괴된 거. 이게 지금 국정문란의 핵심이죠. 우리 정윤재 교수께서는 정치학을 전공하셨죠? 예. 예, 정치학자의 입장에서 최근 일련의 사태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고 해법은 무엇인지 좀.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성 교수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틀림없겠고요. 다만 저는 일반적인 이론의 차원이 아니고 우리 해방 이후 우리 정치사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에 왜 우리 국가가 이렇게 흔들리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정치가 계속 혼돈인가. 말하자면 정치적인 통합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 중에 저는 큰 것이 뭐냐면 국가가 처음 태어날 때, 처음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을 만들 때에 다른 선진 제국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가 부족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법과 이념과 제도를 받아들였습니다. 반공을 앞세우고요.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그들이 새로운 공화국을 출범할 때 있었던 국민적 합의의 기반으로서의 시민혁명. 이 우리는 없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혁명이라 함은 하나의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 서로 희생하며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는 동지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도 내가 흐뭇하게 복종하고 따라가야 할 정부다 하는 생각을 쉽게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환국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정치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질문에 따라서 해법을 조용히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바라는 통합, 우리가 바라는 조화로운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처방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정치학자로서는 포괄적으로 정체적으로 이제 저렇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 법을 또 집행하시기도 하시고 또 매니페스토 운동 등 일련의 사회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우리 강지원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너 당신은 왜 사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사람들이 이제 뭐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잘 살고 싶어서 산다고 하겠죠. 그런데 그걸 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내 자신의 어떤 성숙한 행복을 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행복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늘 이것을 파괴하는 게 뭐냐면 이 썩어빠진 사리사욕입니다. 이 탐욕 때문에 이 권력도 말이죠. 이 장악하려고 하는 이 권력욕이 생기고 한때는 뭐 장기 집권 하려고 하는 욕심도 생기고 또 이 부패해야 되겠다는 것도 생기고 이런 엉망진창인 세상이 되고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공성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공적 가치가 있고 사적 가치가 있을 때 우리가 공적 가치가 우선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대립과 투쟁밖에 생기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짧은 이 수십 년간의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아니 그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다들 장기 집권 하고 군사 정권도 하고 이런 참 못된 이런 독재들 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민주화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언젠가 신정식 박사님하고 대담할 때 87년도 체제 헌법은 이거 유사 독재 체제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과거에는 독재 체제 헌법이었어요. 근데 87년도에 고치긴 고쳤는데 유사 독재 체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독재의 잔재가 남아 있는 거 이제 뿌리채 뽑아야 되고 이제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야 하는데 그동안 너무 지체됐습니다. 이제라도 이러한 파문이 이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되어서 너나 없이 사리사욕에 의해서 정치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어느 집단도 포함해서 이제 항상 갈등이라는 건 존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큰 틀에서의 어떤 자기 이익 실현일 수도 있고 또 작은 틀에서 따지면 개인의 사리사욕 추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 갈등을 해소하고 결정하고 누구나 승복하고 따라야 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성 내지는 공공의 선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이번 그 국정농단 사태에서는 결여돼 있다. 몇 가지 그 핵심적인 근본 가치가 훼손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손 교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신다면. 예, 공공선이라는 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공공선인가?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사이좋게 지낸다. 그건 좀 막연한 소리고요. 약한 사람이 권리의 침해를 안 받아야 그게 공공선입니다. 강한 사람은 보호를 안 받아도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약한 사람은 공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그건 이제 정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의가 형성이 되면은 당연히 이제 공공선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강지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간의 탐욕 이것은 결국 약한 사람의 탐욕은 다른 사람에게 별로 해를 못 끼칩니다. 기운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강한 사람의 탐욕이 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일은 우리가 막연하게 그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한다 이렇게 하는 것 그건 뭐 그 말이 틀리는 건 아닙니다만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약한 사람을 강한 사람으로 또 보호해 주는 게 국가의 임무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공공선을 유지하는 게 아닌가 싶고 이제 부패가 이루어지면 현상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부패라는 건 약한 사람이 일으킬 수가 없어요. 항상 강한 사람이 부패를 만듭니다. 뭐 독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공공선을 이룩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걸 완전히 뭐랄까 파괴를 하고 강한 자가 자기 탐욕을 추구해버리면 공공성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럼 정의가 확립되지 않고 약한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그러니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온갖 이제 부조리 좀 온갖 불협화음이 생기고 사회 통합이 안 이루어지죠. 황 변호사님, 변호사님으로 불러야 그런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괜찮습니다. 이제 변호사님은 이제 직접 법을 집행하는 부서 검찰에 계셔. 대한민국 최고의 권부 중에 하나가 검찰인데 이제 국가가 국민에게 공정성을 실현시키는 하나의 핵심적인 질서 체계라고 할까 뭐 이렇게 비춰져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권한을 행사할 때는 어떤 의무를 또 동시에 행사해야 된다. 그게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분리해서 행사할 수가 없는데 권한 행사는 하면서 의무 행사는 안 한다는 거. 특히 일반적인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생활 영역, 교육이나 병역 문제에 대해서 쉽게 분노하고 돌을 던지는 이유는 모든 국민이 감당해야 될 의무를 어떤 특정 계급이나 특정인은 무시한다든지 훼손시켰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 돌을 던지게 되는데 이 공정성이 왜 중요한가 뭐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법을 집행하셨던 분 입장에서 국가 권력이 왜 공정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신척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라는 게 왜 존재합니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아니 파란불이 켜 있으면 걸어가고 빨간불이 있으면 걸어가지 마라. 국민들이 약속한 거거든요.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특별한 사람들, 특권층이라는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사람들은 빨간불이 켜 있는데 마구 걸어간다. 그럼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공직자입니다. 그리고 그 수장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법을 무시하고 공정성을 파괴하면 그건 국가 자체가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걸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거는 엄청난 범죄의 행위다. 엄청난 범죄의 행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손보건 선생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고 또 뭐 평소에 뭐 반부패 운동 뭐 꾸준히 해오신 어른이신데 그런데 부패라는 게 뭡니까? 자기들끼리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끼리 짜고서 해먹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어떻게 하겠어요? 분통이 터지죠. 그걸 용서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 부패 안 됩니다. 독재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수준이 지금 엄청 더 높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좀 잘하는 청소년층이나 청년층은 아마도 세계 다른 젊은 층들하고 비교해 볼 때도 좀 굉장히 우수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우수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제 더 이상 맥히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 공공성의 문제는 결국은 이 소수의 이 권력자들이나 가진 자들이 사리사욕에 탐욕을 발휘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어서 저것을 뿌리 뽑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 저는 이제 그 점을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권한과 의무의 행사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좀 여담으로 너무 딱딱한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변호사 업무는 안 보고 계시잖아요. 안 합니다. 죄송하지만 부인께서도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데 안 하시는 거라고. 안 하고요. 바로 그런 부분이 일각에서는 의무 행사는 해도 권한 행사는 안 한다. 그 뭐 다른 이유로 뭐 전관 예우가 됐던 뭐 대법관 출신이면 뭐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 이런 것이 어떻게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는데 그런 혜택을 내려놨으니까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떳떳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전형적인 오블리제 노블레스죠. 뭐 그런 것보다도 이제 우리 사회가 너무나 그동안에 짧은 시간 동안에 압축 성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굉장히 성과주의적이 되고 목표 지향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표를 세워서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권력을 차지해야겠다라고 하면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단 방법을 다 쓰는 이런 풍토가 있지 않았을까? 특히 그는 우리 세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보건 선생님께 죄송하지만 우리 좀 나이 먹은 세대 쪽에서 그런 시대를 지내왔기 때문에 과연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을까?
그 점에서 저는 크게 회개하고 반성하고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눈물겨운 그런 참여가 없이 우리 사회나 우리 후배들이 또 후손들이 거듭날 수 있을까? 좀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금부터 우리 다 같이 회개하고 반성하자. 좀 그런 제안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정 교수님은 근대 정치사 뭐 이런 쪽 전공이시죠? 예. 예. 이제 근대를 대한제국을 포함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때 우리가 조그만 방향을 잘 잡아서 제대로 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전에 선진국 계열에 들어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어쨌습니까? 그때 그 참 혼란스러웠던 시기라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외세의 그 간섭에 거의 무저항적으로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했고 또 지금 그 혼란스러웠던 정도를 따진다고 하면 뭐 비교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더 심할 수도 있고 그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쯤 이 최순실 스캔들 때문에 나라가 혼란할 이 지경에 이르렀을 때 조금이라도 좀 깊이 생각하는 분들은 이러다가 120년 전에 비극을 또 한 번 우리가 당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근데 결국은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과연 어떠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다시 돌이켜서 해본다면 우리 신 박사님께서 제시하신 공정성의 문제 또는 공공성의 문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공공성 내지는 공공함이라고 하는 이 가치는 그 말 그대로 공의를 공작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올바르다고 선택한 가치를 공작, 다 함께 만들어가는, 다 함께 실천해가는 것이 공공성입니다. 또 그럴 때 공공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손 교수님 말씀하신 가령 공의라고 하는 것이 한 공동체 내에서 불쌍한 사람을 잘 보살피는 것이다 라는 것이 공의로 채택이 됐을 때에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이 함께 해야 합니다. 공작해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것이 바로 정치거든요. 즉 공정한 정치의 단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순실 스캔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국가의 공공성, 공사의 구분 또는 공정성 이런 문제를 다 제기하고 계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으로서의 박근혜 한 지도자가 나름대로 나라를 공의롭게 이렇게 하면 나라가 참 잘 되겠다 하는 것을 선택했을 겁니다. 근데 그 선택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또는 가치를 또는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혼자 한 겁니다. 공작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공공 과정, 즉 공공 영역에서의 행위가 사사화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일로서 환원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안에 최순실을 비롯한 사적인 개인들이 개인의 이익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국가 영역이 부패하다는 말이 나오고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은 과거 대한제국 말기에 그 당시 개화파, 그 다음에 의병하는 사람분들, 그 다음에 신민회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전부 나름대로 또는 황실,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나라를 이렇게 하면 나라가 구해지겠다. 또는 나라가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전체가 하나로 공작하는 과정. 서로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서로 양보해서 하나가 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즉 공공성 있는 정치, 공공성 있는 생활 속에서의 단합 이런 것이 안 됐기 때문에 나라가 패망한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한제국 말기와 지금 우리의 형편을 다시 비교해서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실패해서 비극을 초래했다면 이제는 어찌하면 좋을까 하는 교훈은
바로 그 속에 나와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예. 해방 이후에 광복 이후에 우리 정치를 보자고요. 우리 정 교수님께서는 이제 정치학자시니까 예. 한말하고 이제 비교를 하셨는데 도대체 역대 대통령치고 도대체 성공한 대통령이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말기에 가서 국민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대통령 하다가 4.19에서 쫓겨났죠. 군사독재 하다가 총 맞아 죽었죠. 그다음에 또 대통령 하다가 교도소 줄줄이 갔죠. 자식들, 형님들 줄줄이 교도소 갔죠. 대통령 끝나고서 자살했죠. 누구 하나 성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게다가 늘 우리가 잊지 않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측근, 비리,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이 말이 왜 튀어나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한국 이 최근세사를 다 이 그림 그려놓고 있는 장면들인데 우리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공공성이나 무슨 의식이나 공적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제도도 있고 법도 있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는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 지금이야말로 바꾸지 않으면 이 다음에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은 또 똑같은 결말을 이 현행법으로 가면 5년이나 4년 정도 되면은 보나마나 터져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보나마나 뻔하다고 저렇게 아래 지레 짐작을 합니다. 따라서 차제에 바꾸자. 이건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까지 새로운 이 탈바꿈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바보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바꿉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 구한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 안상호 선생 예. 도산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회상하는데요. 도산은 아주 간단한 논리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수모를 당하는 것은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이다. 너무나 빤한 거죠. 왜 힘이 없느냐? 단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단합하지 못하느냐? 거짓말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로 속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도덕적 문화가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데 현대 도덕적 문화라는 건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짓말하지 않는 거고 정직한 거고 또 하나는 공정한 거고. 이게 뭐 현대사회 어느 사회든지 이게 있어야 단합이 되고 단합이 돼야 힘이 생기죠. 지금 물론 뭐 우리 그 대통령이나 위에 청와대 사람이나 권력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 정직하지 못하고 불투명한 것도 문제지만 이런 것이 생겨나는 원인은 우리 문화가 우리 문화 전체가 충분히 투명하지 못하고 충분히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권력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들이 먼저 정직하고 투명해 공정해야죠. 그러나 우리 국민이 이번에 우리 문화 이 자체도 바꿔야 됩니다. 이제 좀 거짓말 좀 적게 하고 사람 너무 억울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개개인의 책임보다는 문화적인 문제다. 문화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런 그 말씀을 두 분이 비슷하게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공공성과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 가치라고 한다면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이라는 이제 장치와 제도가 이제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저희가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 같은 경우 밀실이나 폐쇄 공간에서 이루어져서 공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일정 부분 그런 필요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투명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승복할 수 있는 아까 합의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의는 무조건적인 다수결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을 경청하고 설득하는 이런 과정까지도 포함해서 그 절차적 중요성, 뭐 민주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투명성을 어떻게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뭐 어떻게 보면 매니페스토 운동 같은 경우도 빌공짜 공약 남발하지 말아라. 예, 어떻게 자원 조달하고 언제까지 할 것인지 뭐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제시하라고 이런 게 핵심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모 선생님께서 우리 문화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는 이제 가만히 있는다고 바뀌는 게 아니니까 무슨 구성원이 자꾸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한 사회를 구성해 보면 언론이 있습니다. 언론은 계속 이제 뭐 이 비리들을 발굴해내고 개선을 요구하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교육은 그 교육대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모든 팩트가 다 같이 움직여 줌으로써 이제 문화가 바뀌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좀 워낙에 부패한 사회였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패를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양심적 이 내부 고발자들이 맹렬하게 활약을 해주는 시대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요, 힘 있는 사람들이 계속 억누르고 짜고 치고 하면은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무슨 재주로 그걸 다 밝혀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내부자들이 정말 의식을 가지고 이거 문화적으로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필요하다면 폭로도 하고 필요하다면 규탄도 하고 이런 노력들이 우리 의식적인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하는 시대가 이제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기대를 하는 것이 글쎄요. 지금 저희 같은 세대보다는 지금 젊은 세대는 훨씬 더 그런 역량이 좀 낫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합니다. 돼봐야 알겠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이 불의를 보고 잘 못 참습니다. 성격이 좀 다소 급한 면도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나라를 좀 변화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분발해야 됩니다. 이제는 뭐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거나 무슨 내 목숨줄이 달렸거나 내 생계가 달렸다고 해서 타협하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발언을 해야 되고요. 소리를 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사회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정 교수님, 예. 정 교수님은 이제 학자 입장인데 아까 구한말하고도 비교를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도하고 있는 집단 구성원들의 의식 변화 이런 것이 먼저 선결 요인이 아닐까 뭐 싶어요. 예, 그 어떤 나라의 발전은 크게 개인의 변화와 제도의 변화 크게 두 개 나눌 수 있죠. 근데 이것을 어느 것을 먼저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두 개가 다 병행돼서 다 같이 해야죠.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인데 정치적인 제도의 변화는 말하면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는 잘 눈에 안 띕니다. 또 그게 문화라고 하는 중성적인 용어로 감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서로 믿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찌하면 좋을까 했을 때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에 우리나라는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시민혁명이 생략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민혁명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이후에 그렇게 부족했던 국민적 합의를 보완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물질적인 기초를 만들기 위해 무진애를 썼고 독재 비판을 받아가면서 또 그 이후의 대통령들은 그 바탕에서 나름대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보완하고 더 좋은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개혁을 해왔습니다. 그 노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패라든지 권위주의 문화가 달라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정치사적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나름대로 개혁을 위한 노력을 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한 이유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가 제대로 안정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이유가 뭘까 했을 때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한 나라가 제대로 잡히기 위해서는 주인들이 일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통령을 포함한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은 그 사람들 우리가 비판하지만 사실은 내가 낸 세금으로 봉급받는 머슴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잘 되기 위해서 머슴들에 대한 비판은 그만하자.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잘했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출발될 때 주인이 주인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오는 빚어지는 결과라고 한다면 그 머슴들은 그냥 일하게 놔두고 주인 입장에서 내 개인이 주인이다. 즉 도산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나 개인이 황제다. 소위 국민 황제론을 펴셨던 분입니다. 그러면 황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기 때마다 내가 주인으로서 행동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그동안 우린 사회 비판, 정치 비판하면서 무던히도 정치인들을 매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인들이 지금 와서는 결과적으로 다른 제3세계 나라들이 벤치마킹한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우리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제대로 된 나라로 하기 위해서는 나 개인이 주인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소위 시민 리더십이 실천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조금만 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선 세대들은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호입니다. 그런데 감히 그 말을 못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은 88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을 지내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 부모와 할아버지들이 만든 그 축제의 마당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회복시켰습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참 이쁩니다. 그런 면에서. 그 앞에 훌륭한 제사들이, 그 앞에 훌륭한 많은 선인들이 못한, 말하자면 일제시대가 우리한테 남긴 그 식민잔재의 찌꺼기를 과감히 벗어던질 수 있는 희망을 우리 젊은이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의 희망이 분명히 있고 무엇을 변화시키자고 했을 때 우리 젊은이들은 이미 변화하고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연 3주에 걸친 소위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 하고 하는 그 시위도 보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와 아주 딴판입니다. 예, 여유만만합니다. 예. 그 여유 속에서 우리의 미래가 있다. 열릴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간단히 해봅니다. 예, 뭐 이 자리는 세 분의 예. 일치된 견해를 뭐 끌어내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또 다른 예. 해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지금 저희가 공공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뭐 투명성 확보라든지 우리 문화적 그 변화의 요구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손 교수 말씀 진행되기 전에 예. 우리 정 교수님께서 우리 시민들의 역할이라든가 시민 리더십을 강조하셨어요. 예. 그저 뭐 시민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혹시 그 말씀이 이 모든 것이 시민들 책임이요, 저 잘못한 정치인들은 책임이 없어 라는 말로 들린다면 저는 그건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당연히 그런 뜻은 아니실 그건 거예요. 아닙니다. 혹시나 들으실 분들이 예. 잘 짚으셨어요. 오해를 예. 하실지도 자본은, 몰라서 예. 얘기를 하는 건데 고맙습니다. 저는 시민들의 그 리더십의 한 가지 중에도 바로 잘못한 정치인들 지도자도 아까 말씀 머슴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머슴에 대해서 이 질타하는 것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래야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첨언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보완해 주셔서. 저는 이제 그거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좀 하나 드린다면 저희는 이제 집단 이기주의가 너무 성행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일련의 사태도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가 비전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검찰 마피아, 경제 마피아라는 용어 자체를 여기다 써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그 이상으로 뭐 어떤 특정 집단을 연상하면 또 특정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동 반사적으로.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집단 이기주의란 말이 나오는 것은 그 집단이 강한 집단입니다. 약한 집단은 그 견제만 할 뿐 이익을 챙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누구보다도 개인의 윤리성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제도가 그걸 막아줘야지요. 그 중에 하나는 아까 이 강 변호사께서 제가 하신 바와 같이 우리 대통령이 이제까지 실패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커요. 이 권한을 이번에 완전히 쪼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각 책임제를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하여튼 대통령이 그만한 권한을 갖기 때문에 보통 인간은 그걸 남용할 유혹을 반드시 느끼게 돼 있어요. 그 유혹을 못 느끼도록 감시와 견제 장치가 다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집단의 이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라인돌 니버라는 신학자가 잘 지적을 했습니다만
개인은 양심적이 될 수가 있다. 개인에게는 합리성이라는 것도 있고 양심이라는 것도 있고 체면이라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가끔 도덕적이 되지만은 집단에는 합리성도 없고 양심도 없고 체면도 없다. 예. 그러므로 이 집단은요 훨씬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이 어떤 집단이 그런 이 이기주의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선 내각 책임제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앞에 투명성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사람들 보고 투명하라 하지 말고 투명하지 않으면 못 견디도록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그걸 만들면은 결국 그것이 우리 시민들을 투명하게 만들 도움이 돼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좋은 법은 시민들을 도덕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우선 법부터 한번 바꾸자. 그중에 하나가 아까 강 변호사님 잘 지적했습니다만 내부 고발자 보호법. 지금 우리나라에 이 법이 있습니다만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이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관계하고 있는 이 부패 방지 그 시민 운동에는 이번에 제1 목표가 이 내부 고발자 보호법을 이 국회에 통과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내부 고발자 보호법 말씀하시는데 내부 고발자가 있죠. 네. 양심 선언도 하시고. 네, 네. 근데 현실적으로 불이익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예, 그게 반드시 바로 포함돼야 되겠죠. 예, 그게 바로 이제 내부 고발자 보호법이에요. 예. 그분들을 보호하자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집단 권력 체계의 그 사유화 뭐 그것이 어떤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안 하겠죠. 근데 너무 부정적인 효과가 예. 크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변호사님 만날 때마다 제가 자꾸 이런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검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이제 핵심적인 권력 집단이 몇 개 있다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검찰임을 무시할 수 없고 누구도 이의 제기가 안 할 텐데 지금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들 눈에는 또다시 검찰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검찰 권력을 이대로 두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예.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막강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털어서 뭔지 안다는 사람이 있느냐는 말이 있듯이 아무나도 그냥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특히 이제 검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그냥 청와대 눈치 보고 저 윗사람한테 비비고 다니고 말 이따구 짓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검찰의 조치를 믿겠습니까? 예? 지금 뭘 조사한다고 하는데 검찰 수사를 믿을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특별검사 하자고 그러는데 특별검사가 또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왜 비싼 월급을 받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저 모양 저 꼴일까? 저 종사자들이 다 사리사욕에 빠져가지고 자기 승진하는 거, 자기 출세하는 거 거기에 혈안이 돼서 그런 겁니다. 그게 무슨 검찰입니까? 저 시정 잡배나 몰입이나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에게 뭐 고치세요, 변호하세요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 검찰을 떠날 때 이 정치 검찰에 3적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3가지 적이 있는데 하나는 청와대 눈치 보는 사람, 청와대 줄대는 사람, 청와대 앞서 얼쩡거리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속되게 표현하고 말았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거 정치권 높은데 눈치 보면서 제대로 수사하겠어요? 안 된다. 그러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그런 예가 많지는 않지만 독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 수사 기소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비처라고 그러나요? 공수처라고 그러나요? 공직자들만 따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을 두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일에 필요하다면 그것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하다가 필요 없다면 없애야 되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검찰을 그냥 두면 저 사람들이 언제 또 무슨 정치 검찰에 나올지 보세요. 그동안 검찰총장 한 사람들 그냥 검찰총장 된 사람들입니까? 다 그 출신들을 보세요. 다 짐작 가는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 보면 다 압니다. 그래서 이면 안 된다. 그래서 검찰 권력을 저의 표현에 의하면 쪼개라. 그리고 검찰의 비리를 이쪽에서 수사하게 하고 이쪽의 비리도 검찰에서 수사하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수사하게 하라. 수사도 경쟁을 시키고 공소권 행사도 경쟁을 시켜라. 그래야 좀 더 투명해질 것이다. 저는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무슨 대법관의 구성 같은 걸 보면은 무엇이 어쩌고 또 온갖 또 말이 많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런 것들을 정말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차제에 결심들을 합시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예. 내각 책임제 개헌을 주장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검찰입니다. 내각 책임제가 되면은 검찰이 청와대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예? 언제 수사에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누구 눈치를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검찰에 관계하는 분들이 기본적인 양심도 있고 양식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치 보는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그래도 꽤 공정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저도 뭐 이 권력을 검찰의 권력을 분산해야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동시에 청와대가 검찰의 입김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내각 책임제가 저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예. 기왕에 내각 책임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이제 분권형 개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좀 더 구체적인 방법에 가서는 독일처럼 대통령의 권한이 아주 적은 그런 예. 위원 내각제가 있고 예. 또 프랑스처럼 대통령에게 좀 권한을 더 많이 주는 이원 집정부제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중간 형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어느 것이 우리 한국 시대에 가장 맞는지 그것에 관해서 앉아서 1시간만 토론하고 답이 나온다 저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지금 국회라든가 법제처에 여러 가지 각국의 사례 헌법 개정에 관한 자료를 다 수집돼 있습니다. 예. 방안도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예. 그중에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예. 따라서 그 원칙은 뭐냐? 분권형을 해야 된다. 그렇죠. 대통령이 권한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 밑에서 온갖 일들을 다 저질렀습니다. 제 표현이 좀 거칠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왕 밑에서 독재적인 왕이 밑에서 왕이 혼자 다 했습니까? 그 밑에 소위 과거에 넷이라는 그룹이 있어가지고 온갖 국정을 다 좌지우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비서실은 뭐가 이렇게 비대합니까? 제가 책임 장관제라는 것을 주장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새누리당이 가져가서 공약으로 써줘서 내가 고맙다고 그랬는데요. 책임 장관제라는 게 뭐냐? 대통령이 장관 한 번에 얼굴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실 없애라 이런 얘기입니다. 청와대에 꼭 필요한 뭐 예를 들어서 부속실이라든가 무슨 뭐 외교안보라든가 이런 거 빼고는 비서실 다 없애라. 그래서 경제수석이고 무슨 문화수석 다 없애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장관하고 직접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게 바로 권력의 비대화를 막는 제도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연구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저희가 논의가 조금 확대돼서 가고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이제 대한민국의 이 사태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 총체적 난국이라고밖에 저희가 표현할 길이 없고 뭐 내후 외환이라는 게 이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뭐 그 이외에 뭐 그 헌정 중단 사태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해법은 어찌됐든 하루라도 빨리 어떤 해법이 나와야 되는데 당사자들은 그런 해법에 대한 합의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당사자는 아예 생각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해법을 하루라도 빨리 안정된 국정이 진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말씀 좀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송 교수님이 먼저 해주실까요? 예, 저는 뭐 처음부터 주장했습니다만 지금 대통령의 그 행동 방식으로 봐서 스스로 물러날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물러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탄핵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탄핵은 우리 헌법에 뭐 명시되어 있는 거고 가장 질서 있는 대통령 견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탄핵을 시작하면은 소치를 시작하면은 제가 봤을 때 3분의 2는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헌법재판소 판사들도 아무리 보수적이라도 이렇게 국민적 합의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그걸 갖다가 위헌이라고 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방법을 자꾸 생각하면 시간만 끌고 결국 해결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가장 빠른 방법은 저는 오히려 탄핵이라고 생각하고 탄핵이 뭐 8개월까지 끌 필요 없죠. 국회가 통과하면 당장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뭐 저는 거기서 그렇게 시간 오래 끌지 않으라고 생각합니다. 대전 해법은 탄핵이다. 예, 저는 탄핵이다. 예. 강 변호사님 어떤 생각을? 저는 오늘 이제 대전역에서 내려가지고 택시를 타고 여기로 왔는데요. 그 택시 기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옥동자를 나가려면 진통을 겪어야 한다. 그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똑같은 얘기를 기사님이 말씀하셔서 나 그 인용을 해야 되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과거 수십 년의 이 헌정체제를 바꿔야 할 때가 됐습니다. 8.15에 의해서 건국을 하고 이제 이승만 독재 있었죠. 그 다음에 4.19에서 무너졌는데 그 다음에 군사 독재. 그래서 이제 과거의 헌법 더 안 된다. 87년도 헌법 더 이상 이건 유사 독재 체제다. 1년이고 2년이고 더 이상 이끌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제3의 시대로 들어가서 해야 된다. 제3의 시대는 성숙한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맨날 그 사리사욕 때문에 이 대립과 갈등 치고받고 싸움박질하는 이 정치판을 대화 화해 국면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 헌법을 먼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지금 정치권이 모두 힘을 합쳐서 이건 옥동자를 이제 놔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망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헌법을 완전히 뜯어 고쳐서 대통령의 권한을 반토막을 내든지 아니면 뭐 3분의 1 토막을 내든지 분권을 반드시 시켜라. 그래야 이 다음 대통령이 무사하게 임기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분권형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대통령 되면 그 사람들이 4년 후, 5년은 번학을 뻔합니다. 똑같은 이 사태를 맞이할 것입니다. 네. 제가 예언자는 아닌데요. 그런데 교도소를 가거나 뭐 자살을 하거나 총 맞아 죽거나 어떤 사태가 생길지 정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정말 국가를 사랑한다면 이 제도부터 뜯어 고쳐라. 그리고 그 제도 하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점을 생각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정 교수님, 예? 정치학자니까 결론도 좀 한번 좀 취합해서 내주시죠. 그럴 입장은 아니고요. 현 난국을 어떻게 수습하느냐 하는 차원에 대한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쭉 상황을 봤을 때 하야 내지 퇴진은 뭐 불가피한 그 순서 같습니다. 그걸 거스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가 이제 문제인데 아까 탄핵 말씀하셨지만 탄핵도 하나의 그 합법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정치를 할 때 항상 법에 호소하게 되면 항상 분란이 생기고 말하자면 합의 내지는 승복이 쉽지 않은 또 다른 어떤 갈등을 배태하는 것이 되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탄핵은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 전에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선 후퇴 또는 하야라고 했는데 우선 이선 후퇴라는 말을 우선 제가 사용을 한다면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제안한 것은 내치는 다 내놓겠다. 그러나 외치만큼은 내가 계속 해야 되겠다는 입장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저는 이런 위기와 난국이 초래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연결해서 이선 후퇴를 확실히 말하자면 외치까지는 난 내려놓겠다. 그러니 책임 총리제를 중심으로 야당들이 와서 함께 정치인들과 함께 상의해서 알속을 껍데기는 내가 그냥 국가원수로 있을 테니 알속은 여러분들이 와서 다 챙겨가지고 우리 합의해서 국정 파탄이나 헌정 중단 없이 하자 하는 그런 제의를 박근혜 대통령이 한 번 더 해서 이 상황을 법적인 문제에 호소하지 않고 절차에 호소하지 않고 그런 합의를 통해서 하는 그런 한 계기를 만든다면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국회를 통해서 보듯이 일방통행적 국정이 이제는 사라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로 한번 접근한다면 그것이 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 다 옳으신 말씀이고 또 정치권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대한민국에 과연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가, 암울한가, 푸른 빛나는 희망의 색인가, 뭐 이런 얘기를 오늘 좀 결론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려면 마지막으로 뭐 최근에 국정농단 사태 얘기도 좋지만 김영란법 얘기를 저희가 또 짧게나마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영란법 제정 취지 또 사실은 중소 상공인들은 지금 정말 힘들다고 얘기하거든요. 택시 타고 오셨다니까 택시기사 수입도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혼란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취지는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취지와 이런 혼란의 그 야기 원인을 잘 검토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지 어떻게 보면 강 변호사님이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먼저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김영란법은
당초에 김영란 전 위원장이 만든 법하고 많이 다릅니다. 많이 중간에 손질이 돼가지고 반쪽의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착오들이 생기는 거예요. 350이라는 것도 당초에는 취지하고 많이 변질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취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3자가 청탁 같은 거 하지 마라. 야, 누구 내가 잘 아는 친구인데 자식인데 뭐 취직 좀 시켜줘. 어디 뭐 입찰 좀 받게 해줘. 이 청탁 전화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돈 봉투 돌리지 마라. 무조건 돈 봉투 주지 마라.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그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찬성을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 이제 여러 가지 화훼 농가를 비롯해서 뭐 농축산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압박이 오기 때문에 힘들어하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인은 그렇습니다.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조금씩 고쳐야 할 건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좀 현실에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언제 어떻게 공론화 될지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전국이 이래가지고 도대체 뭐 손을 대는 사람도 없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고칠 것은 빨리 고쳐서 국민들이 모두 합의할 수 있는 길을 찾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운동이나 사회운동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해결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걸 법으로 강요하고 강제하다 보니까 문제가 더 커진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예, 지금 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가 그렇게 억울하게 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이런 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저히 이 시민의식 너무 천천히 바뀌는 시민의식 가지고는 피해자가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법이 만들어졌고요. 저는 우리 투명성이 일본 수준만 되면 우리 경제가 1.4에서 1.5% 더 성장한다. 그게 이 KDI에 발표된 논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김영란법이 뭐 중소기업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 잘 알고 이런 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석해야지만은 저는 그 때문에 김영란법을 갖다가 무시하거나 뭐 완전히 바꿔야 된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멀리 내다보면 반드시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고. 신전시계 이슈 토론이 정해진 시간이 50분인데 조금 초과가 됐습니다. 오늘 첫날이라 서로 이해를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한 30초 정도씩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한 말씀을 좀 해주시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제 우리 정 교수님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될까요? 여기 앉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가 실수한 것, 실패한 것에 대한 온고지신 차원의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난국을 꼭 타협, 제도권 내에서의 협의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태도로 해서 꼭 타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일방통행식 대결이 이 계제에, 이 위기를 맞이하여 이 계제에 해결될 수 있는 길이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개발 이후 시대의 행정부 중심의 정치가 이제는 성숙한 국회 중심의 정치로 가면서 우리 미래를 좀 기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잘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옥동자를 낳으려면 진통을 겪어야 되듯이 우리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옥동자를 만들어내자. 옥동자가 무엇인가? 다 같이 지혜를 모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나는 이런 혼란에도 불구하고 지하철도 그대로 잘 다니고 KTX도 잘 다니고 중권도 폭락하지 않고 나는 우리나라가 대단히 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 지방자치제가 형성되고 뭐 또 각자들이 다 자기 일에 충실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저는 이번 사건을 아주 전화위복의 중요한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부패는 안 된다. 적어도 대통령의 권한을 이렇게 해둬서는 안 된다. 요것만 바꿔도
우리 한국의 미래는 밝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화위복 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다릴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자. 우리 각오를 단단히 하면 아주 큰 또 중요한 그 발전의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은 지역과 국가의 주요 현안과 이슈를 발굴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도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는 여러분들의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